자, 오늘 챕터 8 누주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주법상 사용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건기법상 사용자보다는 상당히 이제 덜 이슈화 됐습니다. 그 이유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어떤 개별적인 이익, 즉 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실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판례가요. 이제 그 사용자 개념을 인정함에 있어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은 상당히 인색하게 이제 인정함에 반해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자기 직접 고용된 사람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이제 사용자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그리고 쉽게 인정해주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근기법상 사용자의 구별 여기에서 이제 이게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논의보다 상당히 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제목에서 이제 제목 밑에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판례도 사실은 한 번은 이제 기출된 판례이고요. 또한 판례 지역 상담원 노조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노조법상 사용자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러한 판례들을 이제 선별해서 그리고 그 이제 쟁점화해서 서브화한 것이 이제 바탕이 된 것 이제 소스 중에 자료들 중에 하나가 노동판례 백선인데요. 노동판례 백선에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을 특히 리딩 케이스들을 이제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조법상 사용자 파트에서는 교수님 한 분이 이 직업 상담원 노조 사례를 이제 리딩 케이스 삼아서 평석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덜 이슈가 되었다. 요 점을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조법상 사용자는요. 의의부터 보실게요. 노조법상 사용자를 하는 것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근기법상 사용자하고 되게 유사하죠. 똑같죠. 사업주, 사경자, 그 다음에 사행자. 맞잖아요. 여기에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는 두 개가 더 추가됩니다. 즉 항사리 대행자라고 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단체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단체 이것도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기법상 사용자의 구별 요거는 지난번에 우린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이거 이제 이렇게 배웠었죠. 이건 반대입니다. 자, 근기법상 사용자는 동법의 준수 의무자인 것이지만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자 부당노동 행위 수규자, 그다음 노조의 상대방, 단지교섭의 상대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근기법상 사용자 인정 여부하고 노조법상 사용자 인정 여부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노조법상 사용자 유형은요. 이런 곳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요것은요. 사실은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즉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사용자 단체 요것만 좀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것도 2012년도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은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런 것들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사급여 후생 노무 관리하는 이런 분들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사업주에도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4번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 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진짜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근로자 이 사람이 완전 그 뭐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도 아닌데요. 그냥 그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근로자 중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근로자로 보기는 이제 그렇다. 근로자 측, 즉 노조 측으로 보기는 그렇다. 이 사람은 누구 측근이냐? 사용자 측근이다. 사용자 더 가깝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유사한 사례를 하나 했는데, 사건을 하나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장님의 운전하시는 분, 운전수예요. 이 운전수가 과연 사용자 측이냐 아니면 회사 근로자 측이냐인 것에 대해서 이 운전수는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장님하고 또 대표님이나 임원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운전수 같은 분들은 이건 그 사용자 측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회사에서 그 분들이 운전수 하시는 분들이 행동한 걸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뭐 사장님하고 동급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의 심지어는 사장님의 말을 그대로 이제 막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그 좀 그 사용자 측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라 한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자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 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업무가요, 노조원들의 의무 책임, 노조원들하고 어떤 그 이해관계가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사장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조합 무리에 끼어 있으면 오히려 프락치소리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용자 측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는 이제 회사하고 이제 관계 없고요. 저는 노조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조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과연 그런 사람이 사용자 측이냐, 노조 측이냐, 조합원 측이냐, 근로자 측이냐 이게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뭘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사용자 측이냐, 아니면 근로자 측이냐, 즉 보시는 것처럼 그 직무상의 의무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 이런 분들을 뭐 저촉되는 위치 또는 저촉되는 지위 이런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서 일률적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 충돌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하여튼 이게 이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구체적인 예는 좀 이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사용자 측인지 아닌지는 일률적 결정되지 않는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 간에서 그 구성원이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단체는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 대한 통제력이요? 사용자 단체가 사용자 그 개개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는 뭐 제명을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노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단체를 상대방으로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사용자 단체가 그냥 좀 자기들만의 어떤 뭐 친목 모임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 노조의 상대방 또는 어떤 근로자의 조합원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 개념의 확대. 금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우리 미포 조선 사례 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이 그 노조법상에 있어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상당히 간명하게 이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해서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자 81조 제4호 요게 지배개입입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예요. 자 이런 지배개입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구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자가 현대미포조선이죠. 현대미포조선이 그 노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즉 어디에 있어서요?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현대미포조선이 어떤 벌칙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취지는 협약질서의 확보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헌법상 인정된 근로상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확대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자, 보세요. 문제점.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국가가 그러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 교섭 당사자의 지위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이게 문제점에서 보인 것처럼 국가의 행정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사업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수님은 이걸 이제 그 리딩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평석하신 교수님은 이런 이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있고 이렇게 사법상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있고 행정관청이 있고 근로자와 어떤 사업상 계약을 체결한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거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것인지, 즉 행정관청에서 국가로 이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것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교수님이야 행정법 하신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파릇파릇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제소법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행정법도 공부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행정관청은요 국가하고 별개 법인격이에요? 아니에요? 행정법에 여러분 다 배우셨을 텐데 행정관청은 즉 행정청은요 국가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가의 뭐다? 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저에게 행정제소법 배우신 분들 또는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뭐 배우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것이고 안 배우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뭐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행정관청은 국가의 손과 발 같은 기관이에요. 기관, 오장육부 기관입니다. 그러면요 행정관청과 국가는 동일이에요? 동일 인격체예요? 별개예요? 손이 저랑 떨어져 있습니까? 부변호사 같은 부변호사의 어떤 주체의 손, 눈, 코, 입 이런 기관이잖아요. 동일 인격체 아닙니까? 즉 뭡니까?
하나에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봄으로써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아요. 그 행정법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도요, 당연히 이런 전제 하에서 국가를요, 원래 행정관청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니까 사용자는 당연히 국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판례가 당연한 그런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오해하셔가지고 이걸 확대된 거다 이렇게 이제 평석하시던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노동판례 백선에 이런 평석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논의는 해봤습니다. 오히려 거론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다 잘 아시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오해하셨구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판례예요. 직업상담원 노조 사례. 자, 원고 노조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서 고용안전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센터 또는 뭐 지방노동청 이런 것들 고용노동부 뭐예요? 부서 아니에요. 국가의 부서 아닙니까? 국가의 하부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채용알선된 업무 종사했습니다. 노동부는 민간인 중에서 직업상담원 채용하기로 하고요. 이후 각 지방노동청이잖아요. 행정관청이에요. 지방노동청은 노동부 산하에 있고요. 노동부는 기관이잖아요. 지방노동청도 기관이다. 국가의 기관이에요. 국가의 늘어난 손과 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노동청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노동청장이 채용 관련해서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지정, 노동부가요 직업상담원 규정을 지정했고요. 당연한 것이겠죠.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 건강보험, 산재보험들 이것들은 각 노동청장. 이거는요 보험이나 아니면은 고용보험, 사대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거기에 그 실적에 맞게끔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우리 이미 배웠지만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보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편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나눴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용보험이 노동부 장관, 건강보험이 노동청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 노조는 임금 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몰라서 사용자 지위 확인소를 이제 제기했다. 이제 원고 노조도 약간 헷갈려 버린 것이죠. 이거 나랑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내 근로계약서는 그 사용자로서 누구로 돼 있냐면 지방고용노동청 여기 보시는 것 노동청의 그 청장이란 말이에요. 청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노조 같은 경우는 청장이 나의 사용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행정법을 모르시니까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청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는 누굽니까? 국가가 되는 것이죠. 왜냐?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청은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관이 뭐냐? 눈, 코, 입, 손, 팔, 오장육부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판례 보세요. 판례는 지방노동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상담원이 국가 상대로 사용자 지위를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만약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 되셔가지고 이런 자문 같은 구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게끔 이제 답변하실 수 있겠죠.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업상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는 뭐다? 행정 주체의 국가의 귀속됨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쟁송법 배우신 분들은 너무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업상 근로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산하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 참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관이니까. 따라서 사업사 근로계약의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사용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서브 다시 돌아가서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넘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징송 지시 가지고 푸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요 문제는요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나왔습니다. 자, 회사에서 주임 등의 직급을 달고 인사, 노무, 예산, 격리 등의 업무 담당한다거나 비서, 여기 운전기사 있잖아요. 운전기사, 수위 이런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자, 이들이 곧바로 노조법상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운전기사, 수위 아저씨, 이분들은 그 수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그 대부분 다 뭐 대표나 그 회사를 위한 보안 요원들이잖아요. 그죠? 운전기사 완전 회사 그 임원들의 최측근 아닙니까? 뭐 주임이나 직원들이 운전기사가 모는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또는 수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아, 나 저기 노조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노조에서 당연하게 받아들 수도 있지만 또 당연하게 당신 사용자 측 아니야? 라고 해서 배제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것이에요. 이런 운전기사, 수위 이런 분들을 당연하게 사용자 측이라 볼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된다 이것입니다. 자, 판례 보시겠어요. 자, 한국외대는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에서 자 여기에다가 경고문을 발송합니다. 경고문. 외대가 외대 그 노조 지부에다가 경고 발생하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 총장, 비서, 운전기사, 수위가 지금 너네 노조에 가입했대. 지금 그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야. 우리 쪽이야. 따라서 그 사람들을 탈퇴시키라. 그리고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운전기사 수위 아저씨들이 자발적으로 전국대학 노조 한국외대 지부에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노조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외대가 그 사람들을 탈퇴시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거, 이 지부는 이 탈퇴시키라고 경고 발송하는 행위가 이거 완전히 부당노동 행위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위 지부는 이러한 경고문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 이런 경고문 보내면 지금 애써 우리 노동자 편으로 온 노조 편으로 온 운전기사, 수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 탈퇴시키면 우리 완전 잘려요. 그냥 탈퇴시키면은 우리 완전 해고당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막 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노조에서 이러한 경고문 발송 행위 자체가 지배 개입이다. 이 노조를 막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방노동위 그 다음에 중노위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이런 운전기사, 수위 이런 분들은 당연하게 사용자 측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누구의 구제 신청이요? 이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지부가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1심, 2심 모두 또 패소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수위 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누구냐? 사용자 측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파기됩니다. 즉 지부가 이겼어요. 즉 이런 분들을 막연하게 무조건 사용자 측이라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판례는 한국외대가 학교 노조와 단체 교섭 과정에서 지부의 조합원 중 과장급 직원, 총장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에 대해서 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서 행동하는 자임을 이유로 자 한국외대 지부 탈퇴를 내용하는 시정조치를 지부에 요구한 것. 자발적으로 남한으로 간 북한 병사를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자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격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든가 총장, 비서, 운전기사, 수위 등을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항상 수위라고 해서 항상 사용자 측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수위가 사용자 측인지 아니면 노조 측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 권한 등에 비춰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저촉 동그라미, 이렇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 그것이 노조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즉 반대는 책임의 반대는 권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용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자냐, 노동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자냐. 그런데 그러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그 자로 되어서 노조하고 저촉될 때, 이렇게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사용자 측이다. 즉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여기서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자, 여기 이 사안에서의 운전기사 수위 또는 이런 뭐 과장급 이상 비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노조하고 저촉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라고 하는 걸로 파기환송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법원 2심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일률적 결정 아님. 이거 밑줄 치시고,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해서 업무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 실질적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조원 된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은 한국 외대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노조원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 외대가 그 사람들을 빨리 해고시켜, 탈퇴시켜, 이런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것이죠. 노조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퇴시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배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분들의 업무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본다라는 것입니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노조원이라는 얘기예요.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퇴시키라! 라고 한 한국 외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